아버지, 저 아지매 사가요? 무엇라고? 뭐시락하노? 저 아지매한테서 돌아가신 엄마 냄새가 나요? 갯벌 냄새와 소금기 어린 바람이 온 장터를 휘감던 봄끝 장날이었습니다. 조기 한 두름을 두고 흥정이 오가는 어물전, 삼배와 무명을 앞에 쌓아둔 포목전, 잿빛 연기를 내뿜는 떡집 솥 앞으로 사람들이 쉬지 않고 흘러다녔습니다. 바닷가 마을 특유의 생기와 소란이 뒤섞인 그 장터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그런데 장터 한쪽 귀퉁이 어물전이 끝나는 자리에 묘하게 사람이 비켜 서는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여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흙먼지 가득한 치맛자락과 달리 저고리깃과 동정만큼은 서럽도록 새하였습니다. 목에는 굵은 삼줄기로 꼰 밧줄이 감겨 있었고 그 줄 끝을 손에 감아진 것은 기름진 비단 도포의 거강꾼 변한조였습니다. 변한조는 배를 내밀고 서서 구경꾼들을 향해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사대부 의원댁 규수로 약 쓰는 솜씨가 한양 어이도 혀를 내두른다 하며 80냥이면 이 귀한 복을 통째로 모셔갈 수 있다고 했지요.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등을 돌렸습니다. 80냥이라면 포구에서 뱃일이나 짐꾼 노릇으로 두 해를 꽉 채워야 겨우 만질 수 있는 거금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최만득의 품 안에서 기침이 터졌습니다. 작은 몸이 기침 한 번에 두 동강이 나는 듯 꺾였습니다. 만득은 딸 다리의 등을 급히 두드리며 시선을 낮췄지요. 그런데 다리의 눈길이 약방 쪽이 아니라 저 공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밧줄에 묶인 여인을 가만히 가리켰지요. 만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오늘 이장에 온 까닭이 분명했습니다. 다리의 기침이 석 달째 뚝 끊기지 않아 아내의 은비녀와 석 달치 품삯을 한데 모아 약 한 첩이라도 지어 가려 내려온 것이었지요. 그 돈이 얼마나 간신히 모인 것인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오직 만득만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손끝은 약방이 아닌 저 여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겁도 원망도 아닌 눈빛이었습니다. 투명아리만큼 맑고 그러면서도 무겁게 가라앉은 눈이었지요. 그 눈이 다리의 창백한 얼굴을 훑더니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만득은 품속의 쌈지를 더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다리의 마지막 숨줄이자 죽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돈을 꺼내야 하는지 거두어야 하는지 장터의 소음이 귓속으로 밀려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다리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귓전을 울렸지요. 선택의 순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만득의 발걸음이 공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변한조가 코를 찡그리며 만득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땀이 배어 얼룩진 무명 저고리에 무릎이 다해진 고이, 집신 사이로 갈라진 발가락. 거강꾼의 눈은 계산이 빨랐지요. 코를 틀어막으며 물러서라 손짓했습니다. 만득은 대꾸 대신 품에서 쌈지를 꺼내 땅바닥에 뒤집었습니다. 은전 두 닙과 엽전 묶음, 구겨진 종이돈이 마른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전부라 했습니다. 80냥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10년간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저 여인을 다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짓달 약값도 모자란 돈으로 여자를 사려는 미친 짐꾼이라고 포구 호라비가 환장을 했다고들 했지요. 한쪽에서 송참봉이 부채를 탁 접으며 혀를 찼습니다. 근본도 없는 짐꾼놈이 귀한 규수를 탐낸다며 세상 말세라 했습니다. 그러나 만득의 눈은 오직 한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수연이었지요. 수연은 만득의 낡은 집신과 흙 묻은 쌈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창백한 입술과 힘없이 늘어진 두 손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아주 잠깐 무언가를 결심하듯 흔들렸습니다. 변한조가 돈뭉치를 발로 흩으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 돈으로 어딜 넘보느냐, 뼈대 있는 규수를 짐꾼 놈이 감당할 수 있겠냐 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리가 다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질 않았지요. 핏기 없는 얼굴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이를 본 순간 만득은 변한조의 바지춤을 붙잡고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뚝뚝 이마에서 피가 흘러 마른 흙을 붉게 적셨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구경꾼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수연의 손끝이 천천히 떨렸지요.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직하지만 장터의 소음을 단번에 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아이의 숨이 곧 꺾인다 했습니다. 거강꾼이 이 사내의 전 재산과 10년의 노역을 담보로 잡는다면 손해볼 거래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지요. 변한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탐욕스러운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은자는 적었지만 저 건장한 짐꾼을 평생 종처럼 부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장사였으니까요. 각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만득은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약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담보로 건 결단이었지요. 밧줄이 풀리고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다리의 손목을 가만히 짚는 순간 거짓말처럼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 고른 것 같았습니다. 만득은 그 모습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만득을 바라보았지요. 가시지요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만득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만득은 다리를 등에 업고 수연의 낡은 보따리를 손에 쥔 채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만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0냥짜리 선택이 아니라 목숨짜리 선택이었으니까요. 포구에서 산 쪽으로 한 시진을 더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곳에 만득의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지요. 억새를 엮어 올린 지붕은 해마다 눈이 내리면 내려앉을 듯 처졌고 벽 사이 틈새로 바람이 드나들었습니다. 마당이랄 것도 없는 돌밭에는 물 항아리 하나와 다 다른 지게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지요. 수연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한번 빠르게 둘러보더니 곧장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물부터 올리라 했고 불부터 떼라 했습니다. 만득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수연이 시키는 대로 손발을 놀렸지요. 수연은 가져온 낡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한 조각도 폐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풀뿌리며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 이름 모를 씨앗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지요. 수연은 재빠른 손놀림으로 약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정확했습니다. 오랜 수련으로 몸에 밴 손길이었지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약재를 차례로 넣으며 다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고 손목 맥을 찾고 눈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득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이 정성껏 달인 약물을 한 방울씩 다리의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기침을 멈추지 못해 밤마다 뒤척이던 다리가 약을 넘기자마자 숨소리를 고르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만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어깨에 박인 굳은 살이 아우성을 쳤지요. 그는 쉰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습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촛불을 낮게 줄였습니다. 약 냄새 어린 오두막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만득은 어색한 듯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보시다시피 이 모양이니 오늘은 좀 참아달라 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든 더 마련해 오겠다 했지요. 수연은 원망은커녕 방안을 한번 훑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슬 거치기 전에 동쪽 골짜기로 가서 바위 틈에 자란 석창포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아이의 폐를 달래는데 쓴다 했지요.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명령보다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아궁이 불꽃이 수연의 옆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만득은 그녀의 손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장터 바닥에서 밧줄에 묶여있던 여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손길에서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고요함이 흘렀으니까요. 무언가 거대한 것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사실이 지금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잠소리와 불타는 소리만이 오두막을 채웠습니다. 가난하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수연이 오두막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것들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가시고 은은한 약초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헤어진 옷가지가 정갈하게 기워졌고 불도 제때 떼어졌습니다. 다리의 기침은 눈에 띄게 줄었지요. 밥 한 그릇을 남기지 않고 먹는 날이 늘었고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날도 생겼습니다. 만득은 각서대로 매일 새벽 변안조의 집으로 나갔습니다. 장작을 패고 솥을 닦고 무거운 곡식 자루를 날랐지요. 등뼈가 울어도 이제는 돌아올 곳이 있다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멀리서 오두막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무거운 지게가 조금 가볍게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수연이 다리에게 실뜨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고사리 손과 가늘고 긴 손이 실을 넘기는 모습은 만득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다리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마당을 넘어 숲까지 닿을 것 같았지요. 수연의 입술에도 살며시 미소가 걸렸습니다. 만득은 그 모습을 마당 귀퉁이에서 멍하니 바라보다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다리가 저렇게 소리내어 웃는 것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득은 점점 수연의 존재가 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만진 화초는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았고 뒷곁에 심은 약초들은 보름 만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마을 개들이 유독 이 집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물러섰으며 수연이 손대는 약재는 허약방조차 경탄할 만큼 정교하게 법제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만득은 수연이 혼자 뒷곁에 앉아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깊은 슬픔과 감춰진 무게 같은 것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들고 있던 물 항아리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보따리 깊숙이 숨겨진 정교한 문양의 옥자마비녀, 함부로 만질 수 없을 것 같은 약재의 씨앗들, 수연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풍기는 산이나 들에서 나는 것과 전혀 다른 낯선 향. 만득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집안이 망해 팔려나온 규수가 아니라고. 그러나 그 확신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득은 수연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꺼냈습니다. 나 최만득이요 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볼 것 없는 짐꾼이지만 맹세코 당신을 종 부리듯 대하지 않겠소 했습니다. 당신은 내 집사람이요 했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 아궁이 불을 바라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그 말 잊지 마십시오. 그녀의 손끝이 약재를 쥐는 힘이 아주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 안에 약초향이 더 짙게 퍼졌습니다. 만득은 그 향기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처음으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허약방이 오두막을 찾아온 것은 수연이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소문은 포구 마을에서 빠르게 번졌습니다. 짐꾼 최만득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약 냄새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 다리의 기침이 씻은 듯 나았다는 것, 만득이 산에서 캐온 풀뿌리들이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귀한 약재라는 것이었지요. 허약방은 반신반의하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루에 내놓인 약재를 들여다보던 허약방의 손이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다급하게 만득을 불렀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팽개쳐 두었느냐며 한양 어의원에서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귀한 약재라 했습니다. 게다가 말리고 법제한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 했지요. 허약방의 시선이 방 안의 수연에게 멈췄습니다. 수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냈지요. 허약방은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10여 년 전 임금의 병을 고치려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난 이 가문이 비전기술이라며 혹시 한양 이씨 가문이 여식이 맞느냐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밀이 드러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나날이 끝날 것이라는 예감에서 비롯된 체념의 숨이었지요. 만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80냥의 사온 여인이 한 나라의 국보급 의수를 지닌 명문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허약방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만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약재 하나면 웬만한 기와집 한 채 값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판로를 열어줄 테니 어서 수연을 잘 모시라 했지요. 그날 이후 오두막에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만든 환약과 정성껏 법제한 약재들이 허약방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쪼들리던 살림이 펴지고 다리에게 새 비단옷이 생겼으며 만득의 어깨에는 새 도포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만득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그녀가 마치 손닿을 수 없는 별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빛에는 이제 무거운 무언가가 더 짙게 배어 있었지요. 만득은 어느 날 밤 수연의 보따리 깊은 곳에서 황실에서 났을 법한 옥자마 비녀와 정체 모를 문서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은 소리도 없이 다가와 만득의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지 말아야 할 진실도 있는 법이라고 그저 지금의 평안을 믿고 가시라 했습니다. 만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귀신이든 선녀든 상관없다 했습니다. 다리를 살려주었고 사람 사는 맛을 알게 해주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마음이 자꾸 불안한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산 너머에서 묵직한 발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이라 하기엔 너무도 정돈된, 사람이라 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소리였지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시선이 오두막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기 속에 스며든 채 오는 것이었습니다. 변한조가 오두막으로 들이닥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름진 도포 차림에 험악한 장정 셋을 데리고 온 변한조는 마당 한가운데에 침을 뱉으며 만득을 노려보았습니다. 짐꾼놈이 어디서 자기 물건을 빼돌리느냐며 이수연은 자신의 장부에 기록된 물건이라 했습니다. 각서를 내보이는 만득을 향해 비열하게 웃더니 그 종이를 낚아채 순식간에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품에서 꺼낸 것은 송참봉의 직인이 찍힌 위조 장부였습니다. 수연은 자신에게 잠시 맡긴 것이지 판 것이 아니라며 그동안 챙긴 약초값도 모두 내놓으라 했습니다. 곁에서 송참봉이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지요. 짐꾼놈이 귀한 여인을 가두고 부렸으니 풍속을 어지럽힌 죄라며 당장 마을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했습니다. 만득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힘없는 백성에게 법보다 무서운 것이 이런 권력자들의 횡포였지요. 만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리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눈으로 변한조를 응시했습니다. 그 손끝이 파르르 떨렸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지요. 변한조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장정들이 수연이 정성껏 법제해 둔 약재를 마구잡이로 자루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이 가로막으려 하자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팔을 짓눌리고 등에 매질을 당하면서도 만득은 다리만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장정 하나가 다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만득의 몸이 굳었습니다. 다리는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헐떡거렸습니다.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지요. 변한조는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머지 비방과 재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아이를 변방종으로 팔아버리겠다 했습니다. 다리가 들쳐 엎여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연이 스스로 걸어 나서려 했습니다. 자신이 가면 다리를 풀어줄 것이라 했지요. 그러나 만득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차라리 관에 가서 고발하겠다 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참봉까지 가세한 마당의 관은 이미 그들의 손 아니라 했습니다. 오두막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흩어진 약재, 찢어진 도포자락. 만득은 폐허 속에 홀로 남아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는 오늘 밤 변한조를 찾아가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재물이 되어 물러남으로써 가족을 지키겠다 했지요. 잠든 다리에 머리칼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비단 주머니 하나를 만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밤새워 만든 비전 환약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면 당신과 다리가 평생 먹고 살 재물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살았던 지난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부디 다리를 잘 키워주십시오. 만득은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깨어보니 수연의 자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텅 빈 오두막에 혼자 남겨진 만득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붕에서 새는 빗물이 방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다리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지요. 재산도 수연도 이제는 금쪽 같은 딸까지 빼앗긴 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바보였다. 내가 못나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만득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결기였지요. 수연이 남긴 비전 환약이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득은 그것을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수연이 숨겨둔 작은 칼 한 자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변한조의 저택 대문은 굉음과 함께 부서졌습니다. 온몸이 빗물과 흙탕물로 범벅이 된 만득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에는 짐승 같은 살기가 서렸지요. 장정들이 가로막았지만 자식을 잃은 아비의 기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리와 수연을 당장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변한조가 비웃으며 장정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득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지요. 감히 이 나라의 귀한 인재를 사사로이 가두고 협박하는 자가 누구냐는 호통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광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변한조는 얼굴이 새파래져 환약을 숨기려 했지만 어사의 시선은 이미 헛간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광군이 헛간 문을 열자 다리가 기침을 참으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수연이 포승줄이 풀린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변한조의 집에 머문 단 하루 동안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심장부 안에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사에게 바친 것은 두툼한 장부 꾸러미였습니다. 변한조가 수년간 가난한 백성들의 자녀를 인신매매하고 송참봉과 결탁하여 관용 약재를 질 낮은 것으로 바꿔치기 한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변한조의 집에 있는 동안 밤새워 그것을 베껴두었던 것이지요. 변한조와 송참봉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수연은 다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속에서 꺼낸 약물 한 방울을 아이의 가슴에 흘려 넣었습니다. 다리의 기침이 멎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가 수연의 목을 꼭 껴안았지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다리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만득은 수연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했습니다. 악인들이 포박되어 끌려간 그날로부터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웅크리고 있던 낡은 오두막 자리에는 이제 반듯한 기와집이 들어앉았습니다. 집 주변으로는 수연이 손수 일군 약초밭이 끝간데 없이 펼쳐졌고 그 향기가 골바람을 타고 포구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만득의 약산이라 불렀습니다. 변한조는 그간 빼앗은 재산을 모조리 몰수당하고 변방의 노역장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팔아넘기던 자가 이제는 제 인생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송찬복 역시 쌓아온 명성을 한순간에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허약방은 수연의 편지를 목숨 걸고 한양에 전달한 공로로 조정에 납품하는 약재의 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수연의 집안 이씨 가문은 억울한 누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장터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머리를 조아렸던 만득의 곁에 남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녀는 허약방과 손을 잡고 전국에서 가장 귀한 약재를 유통하는 상단을 일구었습니다. 수연의 손끝에서 빚어진 환약은 조정의 어이도 구하지 못해 안달하는 귀물이 되었고 기와집 곳간에는 곡식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진정으로 부유해 보이는 이유는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들러 목을 축이고 가난한 병자가 대가 없이 약을 지어가고 오갈 데 없는 이들이 약초밭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수연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비전 약방문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가문의 비밀이라며 꽁꽁 숨기는 대신 고통받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약초의 덕을 볼 수 있도록 돈 크게 내어준 것이지요. 다리는 어느새 수연의 약초 기술을 물려받는 훌륭한 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만득과 다리는 함께 약산 능선에 올랐습니다. 아래로는 포구 마을이 아스라이 내려다 보였고 장터의 지붕들이 반짝였습니다. 만득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야, 저 장터 구석에서 수연 씨를 처음 보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물었습니다. 다리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눈에는 밧줄보다 그 여인의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맑은 빛이 먼저 보였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마를 찧어가며 그 여인을 데려오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자신도 이 평화도 없었을 것이라 했지요.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내린 선택이 수연을 구한 것이 아니라 수연을 통해 자신과 다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었으므려. 노을빛이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으며 온 집안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마당에서 약초를 고르는 수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선택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대한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사람으로 태어나 진실한 마음 하나 지키고 살면 하늘도 결국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